저는 10년 동안 며느리를 믿었습니다. 아니, 믿었다고 생각했습니다. 새벽같이 일어나 밥 짓고 빨래하고 저를 친어머니처럼 모시던 그 며느리가 사실은 저를 이용하고 있었다는 걸, 그 아이의 진짜 이름조차 가짜였다는 걸, 10억이라는 돈을 찾기 위해 우리 가족과 결혼했다는 걸 저는 너무 늦게 알았습니다. 탈북자인 줄 알았던 며느리. 그 아이의 진짜 정체는 북한 고위 간부의 딸이었고 저는 그저 그 아이의 계획 속 하나의 도구였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꾹 눌러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반드시 더 좋은 이야기로 보답하겠습니다. 오늘도 찾아와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이야기 시작합니다. 저는 올해 72입니다. 모든 게 시작된 건 2014년 가을이었습니다. 그때 40살이던 아들 민석이가 여자를 데리고 왔어요. 엄마, 소개할 사람 있어요 라며 거실로 들어서는 아들 뒤로 조용히 따라온 여자가 고개를 숙이며 인사했습니다. 어머니, 인사드립니다. 저는 함경도 청진에서 왔습니다. 말투가 조금 낯설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당연하다고 생각했어요. 북에서 온 사람이니까요. 공손했고 예의 바른 아이처럼 보였습니다. 그래, 반갑다. 우리 민석이 잘 부탁한다. 저는 그 여자의 손을 잡았습니다. 손이 거칠었어요. 일을 많이 한 손이었습니다. 혜진이라는 이름의 그 여자는 35쯤 돼 보였어요. 얼굴은 수수했지만 눈빛만큼은 또렷했습니다. 뭔가 의지가 있는 사람처럼 보였어요. 북에서 고생 많이 했대요. 탈북한 지 3년 됐고 중국 거쳐서 한국 온 거래요. 아들의 설명을 듣고 나니 가슴이 짠했습니다. 얼마나 힘들었을까. 목숨 걸고 강 건너고 중국에서 숨어 지내고 그렇게 여기까지 왔을 텐데. 그래, 이제 편히 살아라. 여긴 내 집이다. 제가 혜진의 어깨를 토닥이자 그 아이가 눈시울을 붉혔어요. 감사합니다, 어머니. 그 모습이 참 기특해 보였습니다. 착한 아이구나 싶었어요. 결혼식은 조촐하게 치렀습니다. 혜진은 청첩장에 넣을 친정 식구도 없다며 우리 쪽 하객들만 모였어요. 그런데 혜진은 그런 상황에서도 웃음을 잃지 않았습니다. 제게는 민석 오빠 가족이 전부예요. 이제 어머니가 제 친정 엄마세요. 그 말에 제 눈에서도 눈물이 났습니다. 사돈댁도 없고 친정 식구도 없는 결혼식이었지만 마음만은 따뜻했어요. 혜진은 정말 성실한 며느리였습니다. 새벽 5시면 어김없이 일어나 밥을 지었어요. 제가 혜진아, 그렇게 일찍 일어나지 않아도 되라고 말해도 괜찮아요, 어머니. 북에서는 이것보다 더 일찍 일어났어요 라며 웃었습니다. 청소도 빈틈없이 했고요. 빨래도 손빨래로 정성스럽게 했습니다. 제가 요즘 세탁기가 다 하는데 라고 하면 손으로 하는 게 더 깨끗해요 라며 고집을 부렸어요. 아들 민석이는 행복해 보였습니다. 엄마, 혜진이 만나서 제 인생이 달라졌어요. 정말 좋은 사람이에요. 환하게 웃는 아들을 보며 저도 흐뭇했습니다. 우리 민석이 복 많다. 좋은 며느리 만났네. 저녁 식사 때 혜진이 차려주는 밥상을 보며 감탄했어요. 이 아이 참 손맛이 좋네. 혜진이 수줍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북에서 어머니가 해주시던 음식이 그리워서 비슷하게 만들어 봤어요. 그 말에 가슴이 찡했습니다. 이미 돌아가신 어머니를 그리워하는 이 아이가 너무 안쓰러웠어요.
그렇게 몇 달이 지났습니다. 혜진은 우리 집에 완전히 적응한 것처럼 보였어요. 동네 아주머니들도 칭찬했습니다. 따님, 며느리 참 얌전하고 부지런하던데. 저도 자랑스럽게 대답했어요. 우리 혜진이 정말 착해요. 그런데 어느 날 이상한 일이 있었습니다. 저녁 먹고 설거지를 하는데 혜진이 베란다에서 전화 통화를 하는 소리가 들렸어요. 저는 별 생각 없이 설거지를 하다가 혜진의 목소리가 유난히 또렷하게 들려서 귀를 기울였습니다. 그쪽에서 확인됐습니까? 네, 알겠습니다. 서류는 제가 준비하겠습니다. 말투가 이상했어요. 탈북자 특유의 어눌한 억양이 아니었습니다. 묘하게 세련되고 정확했어요. 마치 오랫동안 한국에서 산 사람처럼 유창했습니다. 순간 저게 무슨 말투지? 라는 생각이 스쳤습니다. 그런데 곧 고개를 저었어요. 아, 탈북한 지 3년이나 됐으니까 한국말 많이 늘었겠지. 혜진이 전화를 끊고 들어왔습니다. 어머니, 설거지 제가 할게요. 제가 물었습니다. 누구랑 통화했니? 혜진이 잠깐 머뭇거렸어요. 아주 짧은 순간이었지만 분명히 머뭇거렸습니다. 아, 탈북자 지원센터요. 서류 정리하는 거 도와준대요. 혜진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평소처럼 자연스러운 미소였어요. 그래, 힘든 일 있으면 언제든 말해. 저는 그렇게 대답했습니다. 그런데 그날 밤 잠들기 전에 자꾸 혜진의 그 또렷한 말투가 머릿속에 맴돌았어요. 왜인지 모르게 불안했습니다. 내가 괜히 예민한가? 고개를 저으며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가슴 한편에 작은 불안감이 씨앗처럼 박혀 있었고, 그건 제가 모르는 사이에 조금씩, 아주 조금씩 자라나고 있었습니다. 2년이 흘렀습니다. 혜진은 완벽한 며느리였어요. 제가 허리가 아프다고 하면 밤마다 찜질팩을 준비해줬고, 무릎이 시리다고 하면 따뜻한 물에 수건을 적셔 무릎을 감싸줬습니다. 어머니, 제가 해드릴게요. 편히 계세요. 그 아이는 늘 그렇게 말했어요. 어느 날 제가 감기에 걸려 꼼짝 못하고 누워있을 때였습니다. 혜진이 밤새 옆에서 간호를 해줬어요. 이마에 찬물 수건을 올려주고 죽을 끓여 먹여주고 열이 떨어질 때까지 곁을 지켰습니다. 새벽에 깨어보니 혜진이 제 침대 옆 의자에서 졸고 있었어요. 고개를 떨구고 앉은 채로 잠든 모습이 너무 안쓰러웠습니다. 혜진아. 제가 부르자 혜진이 화들짝 놀라며 깼어요. 어머니, 괜찮으세요? 열은 좀 떨어졌어요? 그 아이가 제 이마에 손을 대며 걱정하는 모습을 보며 눈물이 났습니다. 우리 며느리, 고맙다. 혜진이 눈시울을 붉히며 말했어요. 어머니, 저한테는 어머니밖에 없어요. 북에 부모님도 다 돌아가셨고 친척도 없어요. 어머니가 제 전부예요. 그 말을 들으며 이 아이를 더 잘해줘야겠다고 다짐했습니다. 동네 사람들도 혜진을 칭찬했어요. 요즘 그런 며느리 어디서 찾아? 시어머니 극진히 모시더만. 탈북자라던데? 그래도 참 성실하고 착하더라. 저는 자랑스러웠습니다. 우리 며느리가 이렇게 훌륭한 아이구나. 그런데 어느 날부터 조금씩 이상한 일들이 생겼습니다. 혜진이 어머니, 제 명의로 통장 하나 만들어도 될까요? 라고 물었어요. 통장? 왜? 북한 사람은 신용이 없어서 은행에서 어려워요.
나중에 민석 오빠랑 집 장만할 때 필요할 것 같아서요. 그럴듯한 이유였습니다. 그래, 그럼 우리 같이 은행 가자. 만들어주지. 혜진이 환하게 웃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어머니. 은행에서 통장을 만들어줬어요. 제 명의로 된 통장이었지만 혜진이 관리하기로 했습니다. 어머니는 복잡한 거 신경 쓰지 마세요. 제가 알아서 할게요. 그렇게 믿었습니다. 그런데 그 후로 혜진이 가끔 중국어로 전화하는 모습이 보이기 시작했어요. 처음엔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자꾸 눈에 띄었어요. 혜진아, 누구랑 통화하니? 혜진이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아, 중국 브로커요. 탈북 비용 정리하는 거예요. 아직 다 갚지 못해서요. 얼마나 남았는데? 조금만 더요. 곧 다 갚을 거예요. 그렇게 대답하는 혜진의 얼굴이 평소와 다름없이 밝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밤이었어요. 잠이 안 와서 거실로 나왔는데 불이 켜진 서재가 보였습니다. 이상해서 살짝 문틈으로 들여다봤어요. 혜진이 우리 집 서류를 뒤지고 있었습니다. 부동산 등기부등본, 통장 사본, 민석이 회사 서류까지 하나하나 펼쳐보고 있었어요.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뭘 찾나? 제가 문을 열고 들어가자 혜진이 깜짝 놀라며 돌아봤습니다. 순간 당황한 표정이었지만 곧 평소의 미소로 돌아왔어요. 아, 어머니. 깜짝이야. 잠 안 주무세요? 너, 뭐 하는 거니? 민석 오빠가 서류 찾아달래서요. 회사에 제출할 게 있대요. 그럴듯한 대답이었습니다. 하지만 왠지 모르게 불안했어요. 그래. 그럼 내일 민석이한테 직접 줘. 네, 그럴게요. 혜진이 서류를 정리하며 나갔습니다. 저는 혼자 서재에 남아 서류함을 확인했어요. 뭔가 이상했습니다. 서류들이 원래 있던 순서와 달랐어요. 내가 너무 예민한가? 고개를 저으며 방으로 돌아갔습니다. 하지만 그날 밤 잠을 잘 수 없었어요. 혜진의 당황한 표정이 자꾸 떠올랐습니다. 그리고 중국어로 하던 전화 통화, 통장 만들어 달라던 부탁, 서류를 뒤지던 모습, 하나하나는 별거 아닐 수도 있었어요. 하지만 모두 합쳐지니 왠지 불안했습니다. 아니야, 우리 며느리는 그런 아이가 아니야. 스스로를 다독이며 눈을 감았습니다. 하지만 가슴속 불안감은 점점 커져가고 있었고, 그건 곧 현실이 될 거라는 걸 그때는 몰랐습니다. 그로부터 5년이 더 지났습니다. 2021년 가을이었어요. 우리 집 사업 자금이 갑자기 돌지 않았습니다. 아들 민석이가 운영하는 작은 무역회사가 있었는데 거래처에 납품할 대금이 부족하다는 거예요. 엄마, 이상해요. 분명히 통장에 돈이 있어야 하는데. 민석이가 당황하며 통장 내역을 확인했습니다. 저도 함께 봤어요. 그런데 뭔가 이상했습니다. 큰 금액이 빠져나간 흔적이 있었어요. 이건 뭐니? 저도 모르겠어요. 은행에 가봐야 할 것 같아요. 다음 날 아침 저는 민석이와 함께 은행을 찾아갔습니다. 창구 직원이 통장 내역을 확인하더니 심각한 표정을 지었어요. 여기 보시면 최근 6개월 동안 큰 금액이 여러 번 이체됐네요. 어디로요? 직원이 화면을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혜진 씨 명의 계좌로 총 3억이 이체됐습니다. 순간 귀가 멍했습니다. 뭐라고요? 3억입니다.
여기 명세서 보세요. 직원이 프린트한 명세서를 건넸어요. 손이 떨렸습니다. 5천만 원, 8천만 원, 1억 2천만 원. 큰 금액들이 여러 차례 혜진 명의 계좌로 빠져나가 있었습니다. 이게 어떻게? 옆에서 민석이가 얼굴이 새하얘졌어요. 엄마, 이건 너 알고 있었니? 아니요. 저도 처음 봐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이 너무 멀게 느껴졌습니다. 3억이라니. 우리 집 사업 자금 대부분이었어요. 아들이 몇 년간 모은 돈이었습니다. 집에 도착하자마자 혜진을 불렀습니다. 혜진아, 엄마가 물어볼 게 있어. 혜진이 평소처럼 밝은 얼굴로 나왔어요. 네, 어머니. 무슨 일이세요? 우리 회사 통장에서 내 계좌로 3억이 빠져나갔던데? 순간 혜진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아주 짧은 순간이었지만 당황한 게 보였어요. 하지만 곧 평소의 미소로 돌아왔습니다. 아, 그거요? 민석 오빠가 투자 때문에 잠깐 제 계좌로 옮겨달래서요. 투자? 옆에서 민석이가 소리쳤습니다. 나 그런 말 한 적 없어. 혜진의 얼굴이 또 굳었어요. 오빠 무슨 소리예요? 분명히. 혜진아, 거짓말하지 마. 나 그런 거 모른다고. 제가 끼어들었습니다. 혜진아, 솔직히 말해봐. 그 돈 어디 썼니? 혜진이 입술을 깨물었어요.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사업 자금이요. 사업? 무슨 사업? 제 사업이요. 작은 무역업 시작하려고 했어요. 민석이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그럼 왜 나한테 말 안 했어? 왜 몰래 돈을 빼간 거야? 말하면 반대하실 것 같아서. 그 순간 제 머릿속에 퍼즐이 맞춰지기 시작했습니다. 몇 년 전 중국어로 하던 전화, 서류를 뒤지던 모습, 통장 만들어 달라던 부탁. 전부 이걸 위한 준비였구나. 혜진아, 그 돈 지금 어디 있니? 혜진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이미 썼어요. 뭐? 사업 준비하다가 실패했어요. 돈이 다. 민석이가 버럭 소리를 질렀습니다. 돈이 다 뭐야? 3억이 어디로 간 거야? 미안해요. 정말 미안해요. 제가 돌려드릴게요. 뭘로 돌려줄 건데? 너 무슨 돈이 있어? 부부가 처음으로 크게 다투는 모습을 보며 가슴이 아팠습니다. 그날 밤 저는 혼자 앉아 생각했어요. 뭔가 이상했습니다. 단순히 사업 실패로 3억이 사라질 수 있을까? 그리고 혜진의 표정. 뭔가 더 숨기고 있는 것 같았어요. 다음 날 제 휴대폰으로 낯선 번호에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여보세요? 혜진 씨 시어머니시죠? 남자 목소리였어요. 처음 듣는 목소리였습니다. 네. 누구세요? 제 소개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혜진 씨 과거에 대해 좀 아십니까?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무슨 소리예요? 혜진이라는 이름, 가짜입니다. 진짜 이름은 따로 있어요. 손이 떨렸습니다. 전화기를 떨어뜨릴 뻔했어요. 거짓말하지 마세요. 거짓말이 아닙니다. 만나서 얘기하죠. 혜진 씨가 누군지, 진짜 목적이 뭔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전화가 끊겼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멍하니 서 있었어요. 가짜 이름이라니. 무슨 소리지? 하지만 이상하게도 그 말이 거짓말처럼 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동안 느꼈던 모든 위화감들이
하나씩 떠올랐어요. 세련된 말투, 서류 뒤지던 모습, 중국어 통화, 그리고 사라진 3억. 설마,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혹시 우리가 10년 동안 완전히 다른 사람과 살았던 건 아닐까? 사흘 후, 저는 그 남자를 만났습니다. 조용한 동네 커피숍이었어요. 창가 구석 자리에 40대로 보이는 남자가 앉아 있었습니다. 저, 전화하신 분이세요? 남자가 고개를 끄덕이며 자리를 권했어요. 앉으세요. 저는 떨리는 마음으로 자리에 앉았습니다. 남자는 커피를 시키라고 했지만 목이 메어 마실 수 없을 것 같았어요. 대체 무슨 얘기를 하시려는 거죠? 남자가 가방에서 오래된 사진 한 장을 꺼냈습니다. 이거 보세요. 사진 속에는 20대 초반으로 보이는 여자가 있었어요. 분명 혜진이었습니다. 조금 더 어렸지만 틀림없었어요. 그런데 사진 뒷면에 적힌 이름이 우리 명예? 네. 이게 혜진 씨의 진짜 이름입니다. 머리가 멍해졌습니다. 무슨 소리예요? 우리 며느리 이름은 이혜진이에요. 남자가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저도 탈북자입니다. 혜진 씨를, 아니 명의를 북에서 알았어요. 북에서요? 네. 명의는 북한에서 고위 간부 딸이었어요. 아버지가 무역성 국장이었습니다. 심장이 두근거렸습니다. 무역성 국장이라니. 그럼 혜진이는 고위층이었단 말이에요? 그렇습니다. 리철민 국장. 북한에서 제법 힘 있는 사람이었죠. 중국과 무역하면서 엄청난 돈을 벌었어요. 남자가 다시 사진 한 장을 꺼냈습니다. 이번엔 중년 남자의 사진이었어요. 이분이 명의 아버지입니다. 2010년에 비리 혐의로 숙청당했어요. 숙청이요? 총살당했다는 뜻입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총살이라니. 그럼 혜진이는, 명의는 아버지가 총살당하기 직전에 탈북했어요. 2011년이었습니다. 저는 계산을 해봤어요. 혜진이 우리 집에 온 게 2014년. 그럼 탈북하고 3년 뒤에 온 거네요. 그건 혜진이 말한 것과 일치했습니다. 그런데 왜 이름을 바꾼 거죠? 남자가 진지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아버지가 숨긴 돈 때문입니다. 돈이요? 리철민 국장이 중국은행에 비자금을 숨겨뒀어요. 얼마나 되는지 아세요? 얼마나요? 10억 이상입니다. 숨이 막혔습니다. 10억이라니. 명의는 그 돈을 찾으려고 한국에 왔어요. 하지만 문제가 있었죠. 북한 고위 간부 딸 신분으로는 움직이기 어려웠어요. 그래서 이름을 바꾸고 일반 탈북자로 위장한 겁니다. 그럼 우리는, 남자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한국 신분을 만들기 위한 도구였죠. 탈북자가 한국 사람이랑 결혼하면 신분 세탁이 쉬워요. 그리고 시어머니 명의로 통장이나 서류 만들면 중국 은행 거래할 때 편하고요. 모든 게 이해됐습니다. 통장 만들어 달라던 부탁, 서류 뒤지던 모습, 중국어 통화, 그리고 사라진 3억. 전부 그 10억을 찾기 위한 준비였던 거예요. 그럼 3억은 중국 브로커한테 줬을 겁니다. 명의 아버지 계좌 찾으려면 중국 쪽 사람들 매수해야 하거든요. 그게 보통 일이 아니에요. 제 손이 떨려 테이블을 잡았습니다. 10년. 10년 동안 우릴 속인 거예요? 남자가 안쓰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진작 말씀드렸어야 했는데 확신이 없었어요. 그런데 최근에 명의가 중국은행과 접촉했다는 소문을 들었습니다. 곧 돈을 찾을 것 같아서 말씀드린 겁니다. 저는 의자에 기댄 채 천장을 바라봤어요. 10년, 10년이라는 시간. 새벽마다 밥 지어주고 제 발 주물러주고 아플 때 밤새 간호해주던 그 아이. 전부 연기였단 말인가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이 너무 멀게 느껴졌습니다.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니 혜진이 저녁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어머니, 어디 다녀오셨어요? 저녁 거의 다 됐어요. 평소처럼 밝은 목소리였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그 목소리가 너무 낯설게 들렸어요. 혜진아, 네 어머니, 너 진짜 이름이 뭐니? 혜진의 손이 멈췄습니다. 국자를 든 채로 굳어버렸어요. 무슨 말씀이세요? 리명이, 내 진짜 이름 맞지? 국자가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혜진이 천천히 돌아봤어요. 얼굴이 새하얗게 질려 있었습니다. 누구한테 들으셨어요? 그게 중요해. 너 진짜 이름이 리명이 맞냐고. 혜진이, 아니 명희가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어요. 그리고 명희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맞아요. 그 순간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소파에 주저앉았어요. 내 아버지가 무역성 국장이었고 중국에 10억 숨겨뒀다며 명희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 돈 찾으려고 우리 집에 시집 온 거지. 10년 동안 우릴 이용한 거야? 어머니, 대답해. 사실이야, 아니야. 명희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죄송합니다. 그 말이 전부였어요. 저는 고개를 떨구고 울었습니다. 10년이라는 시간, 며느리라고 믿었던 사람, 딸처럼 아꼈던 아이, 전부 거짓이었습니다. 그날 밤 우리 집은 처음으로 명의 없이 식탁에 앉았고 아무도 말하지 않았지만 모두 같은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이제 어떻게 해야 하나? 다음 날 저는 그 남자가 준 연락처로 또 다른 사람을 만났습니다. 명희의 옛 지인이라는 여자였어요. 30대 후반쯤 돼 보였습니다. 저도 탈북자예요. 명희랑 중국에서 같이 있었어요. 여자는 커피를 한 모금 마시고 말을 이었습니다. 명희는 처음부터 계획이 있었어요. 한국 가서 신분 만들고 아버지 돈 찾겠다고. 그럼 우리 아들과의 결혼도? 여자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다 계산이었죠. 탈북자 커뮤니티에서 결혼 상대 물색했어요. 조건이 있었어요. 첫째, 중국과 거래하는 사업. 둘째, 시어머니가 있는 집. 셋째, 재산이 어느 정도 있는 집.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우리 집이 딱 그 조건에 맞았어요. 민석이는 중국과 무역하는 작은 회사를 운영했고 저는 혼자 사는 시어머니였으며 집과 사업 자금이 있었습니다. 그럼 10년 동안 전부 연기였단 말이에요? 여자가 잠시 망설이다 말했습니다. 글쎄요. 처음엔 그랬을 거예요. 하지만 10년이면 정도 들었을 수도 있죠. 명희도 사람이잖아요. 10년 동안 같이 살면서 아무 감정도 안 생겼을 리 없어요. 근데 그게 더 문제죠. 감정이 생겨도 목적은 안 바뀌니까. 여자는 또 다른 사실을 알려줬어요. 어머니가 만드신 통장,
그거 중국 은행 거래용이에요. 명의 아버지 계좌 접근하려면 한국 은행 계좌 필요하거든요. 그리고 시어머니 명의 서류들도 중국 브로커들 설득할 때 썼을 거예요. 우리 집 서류를요? 네. 한국에 기반이 있다는 거 증명하려고요. 그래야 중국 쪽에서 믿고 거래하니까 모든 게 맞아떨어졌습니다. 혜진이, 아니 명의가 서류 뒤지던 모습, 통장 만들어 달라던 부탁, 중국어 전화, 전부 그 10억을 위한 것이었어요. 그 3억은요? 중국 브로커 매수 자금이죠. 명의 아버지 계좌가 동결돼 있었을 거예요. 그거 푸는데 돈이 많이 들어요. 뇌물이랑 서류 조작 비용. 저는 고개를 떨구고 한숨을 쉬었습니다. 명의가 당신들 가족 이용하고 있어요. 여자의 단호한 말에 눈물이 났습니다. 집에 돌아와 아들을 불렀어요. 민서가 엄마가 알아봤는데 제가 알게 된 모든 걸 아들에게 얘기했습니다. 아들의 얼굴이 점점 굳어갔어요. 그럼 혜진이가 우릴 처음부터 이용한 거예요? 그런 것 같다. 결혼도, 나랑의 결혼도 다 계획이었어요? 그런 것 같아. 아들이 주먹으로 식탁을 쳤습니다. 말도 안 돼. 10년이에요, 10년. 그게 다 거짓말일 수 있어요? 저도 믿고 싶지 않았어요. 하지만 현실이었습니다. 그날 저녁 우리는 명의를 따로 불렀습니다. 식탁에 마주 앉았어요. 명의는 뭔가 알아챈 듯 긴장한 표정이었습니다. 명의야. 그 이름을 부르자 명의가 움찔했어요. 아니 혜진이라고 불러야 하나? 근데 그게 가짜 이름이잖니. 어머니, 너 아버지가 리철민 무역성 국장 맞지? 명의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10억? 중국 은행에 숨긴 돈 찾으려고 우리 집에 시집 온 거지. 침묵. 대답해. 사실이야, 아니야. 명의가 천천히 고개를 들었어요. 그 순간 명의의 얼굴이 달라졌습니다. 예전에 얌전하고 수줍은 표정이 사라졌어요. 차갑고 냉정한 얼굴이었습니다. 알고 계셨군요. 목소리도 달랐습니다. 더 또렷하고 단호했어요. 혜진아, 그럼 진짜야? 우릴 이용한 거야? 아들이 소리쳤지만 명희는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네, 맞아요. 뭐, 전부 계획이었어요. 결혼도, 착한 며느리 연기도. 아들이 벌떡 일어섰습니다. 연기라고? 10년을 연기했다고? 10년은 예상보다 길었어요. 원래는 5년 안에 끝낼 생각이었는데 명희의 냉정한 말투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그럼 나는 뭐야? 우리 사랑은? 미안해요. 하지만 저도 어쩔 수 없었어요. 어쩔 수 없다고? 그게 무슨 소리야? 명희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제가 선택할 수 있었던 게 아니에요.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저는 혼자였어요. 살아남으려면 그 돈이 필요했어요. 그래서 우릴 이용한 거야? 10년 동안? 네.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그럼 나한테 해준 것들은? 밥 짓고, 청소하고, 아플 때 간호해 준 거. 전부 거짓이었어? 명희가 잠시 망설였어요. 처음엔 그랬어요. 하지만 뭐, 시간이 지나면서 조금은 명희가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더 듣고 싶지 않았어요. 나가, 어머니, 나가라고, 당장 이 집에서 나가. 명희가 일어섰습니다.
알겠어요. 짐 싸고 나갈게요. 명희가 방으로 들어가자 아들이 무너졌습니다. 엄마, 이게 꿈이에요? 현실이에요? 저도 대답할 수 없었어요. 그날 밤 명희는 작은 가방 하나만 들고 집을 나갔습니다. 미안합니다. 그게 명희가 마지막으로 한 말이었어요. 현관문이 닫히는 소리를 들으며 저는 소파에 주저앉아 울었습니다. 10년. 10년이라는 시간이 한순간에 무너졌습니다. 우리가 알던 혜진이라는 사람은 처음부터 존재하지 않았던 거예요. 명희가 떠나고 한 달이 지났습니다. 아들 민석이가 이혼 서류를 들고 왔어요. 엄마, 명희가 보낸 거예요. 서류를 펼쳐보니 이혼 동의서였습니다. 명희의 서명이 되어 있었어요. 더 이상 연기할 필요 없으니까요. 이혼해 주세요. 메모에 적힌 짧은 문장이었습니다. 차갑고 무미건조했어요. 민석이는 떨리는 손으로 서명했습니다. 이게 끝인가 보네요. 그렇게 10년 결혼 생활이 종이 한 장으로 끝났습니다. 며칠 후 경찰서에서 연락이 왔어요. 이혜진 씨 관련해서 조사가 필요합니다. 경찰은 명희가 중국은행과 거래한 내역을 추적 중이라고 했습니다. 출국 금지 조치 들어갔고요. 중국은행과의 거래 내역을 확인 중입니다. 그럼 명희는 어디 있나요? 서울 어딘가에 숨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곧 찾을 겁니다. 경찰서를 드나들며 진술하는 게 힘들었어요. 피해자이시니 걱정 마세요. 다만 혜진 씨가 사용한 명의나 통장 관련해서 진술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정작 힘든 건 따로 있었습니다. 동네 슈퍼에 가면 사람들이 수군거렸어요. 저 집 며느리 탈북자 사기꾼이래. 10년 동안 속았대. 어떻게 그걸 몰라? 3억이나 사기 당했다면서? 귓속말이지만 다 들렸습니다. 들리라고 하는 소리였어요. 마트에서 장을 보다가 아는 사람과 마주치면 피했습니다. 고개를 숙이고 다른 길로 돌아갔어요. 민석이 회사에도 소문이 퍼졌습니다. 민석 씨, 요즘 집안일로 힘들죠? 좀 쉬는 게 어때요? 상사가 말했지만 사실상 휴직을 종용하는 거였어요. 민석이는 결국 회사를 쉬게 됐습니다. 엄마, 회사 사람들이 저 볼 때마다 수군거려요. 사기꾼한테 10년 당한 바보라고요. 아들의 초췌한 얼굴을 보며 가슴이 아팠습니다. 화려한 언론 보도는 없었어요. 기자들도 집 앞에 몰려오지 않았습니다. 그저 조용히, 아주 조용히 우리 삶이 무너져 내렸어요. 오히려 그게 더 견디기 힘들었습니다. 어느 날 저는 명희가 쓰던 방을 정리하기로 했습니다. 1년 넘게 그대로 놔뒀어요. 들어가기가 무서웠거든요. 하지만 이제는 정리해야 할 때였습니다. 방문을 열고 들어갔어요. 명희의 흔적이 곳곳에 남아 있었습니다. 옷장에 걸린 옷들, 화장대 위 화장품, 책상 위 사진들. 사진 속에는 저와 민석이 그리고 명희가 함께 웃고 있었어요. 이 웃음도 다 가짜였나? 눈물이 났습니다. 옷장을 정리하다가 서랍 깊숙한 곳에서 뭔가 걸렸어요. 작은 USB였습니다. 이게 뭐지? 거실로 나와 컴퓨터에 USB를 꽂았습니다. 파일이 하나 있었어요. 음성 파일이었습니다. 재생 버튼을 눌렀습니다. 명희의 목소리가 흘러나왔어요. 이 파일을 듣고 계시다면 아마 모든 걸 아시게 되셨겠죠. 손이 떨렸습니다. 저는 리명희입니다.
북한 무역성 국장 리철민의 딸이었어요. 명희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떨리고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2010년 비리 혐의로 총살당했어요. 하지만 아버지는 무고했습니다. 상부의 희생양이 된 거죠. 음성이 잠시 멈췄다가 이어졌어요. 중국은행에 숨긴 10억? 그건 아버지가 부정하게 모은 돈이 아니에요. 아버지가 평생 정직하게 일하며 모은 돈이었어요. 우리 가족이 살아남기 위해 몰래 모은 돈이었습니다. 저는 숨을 죽이고 들었습니다. 아버지가 죽고 저는 혼자가 됐어요. 어머니도 이미 돌아가셨고 친척도 없었어요. 북한에 남으면 저도 수용소로 끌려갈 게 뻔했죠. 명희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래서 탈북했어요. 중국 거쳐서 한국까지 목숨 걸고 왔어요. 그 돈을 찾기 위해서.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어머니, 정말 죄송합니다. 명희의 목소리에서 눈물이 느껴졌어요. 처음엔 정말 이용할 생각뿐이었어요. 한국 신분 만들고 돈 찾고 떠날 생각이었어요. 근데 명희가 숨을 크게 들이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어머니가 진짜 어머니 같았어요. 제가 아플 때 밤새 간호해 주시고 제 손 잡고 우리 며느리라고 부르실 때 진짜 딸이 된 것 같았어요. 저도 모르게 눈물이 흘렀습니다. 하지만 저는 생존해야 했어요. 제 이름을 되찾고 아버지의 명예를 되찾고 싶었어요. 그게 제가 살아남은 이유였습니다. 명희의 목소리가 작아졌어요. 어머니, 민석 오빠, 정말 미안합니다. 용서해달라는 말은 안 할게요. 자격이 없으니까요. 그냥 10년이 전부 거짓은 아니었다는 걸 알아주세요. 음성 파일이 끝났습니다. 저는 컴퓨터 앞에 멍하니 앉아 있었어요. 명희도 피해자였던 건가요? 체제의 희생양이 된 아버지, 살아남기 위해 이름을 버려야 했던 딸.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를 이용한 게 정당화될 수는 없었습니다. 명희야, 저는 혼자 중얼거렸습니다. 너도 힘들었구나. 하지만 우리도 힘들었어. USB를 빼내 손에 쥐었어요. 10년이라는 시간. 그 안에 진실과 거짓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이제 무엇을 믿어야 할지 모르겠었어요. 명희가 집을 나간 지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어느 날 택배가 왔어요. 발신인 이름이 없었습니다. 상자를 열어보니 이혼 서류가 들어 있었어요. 명희의 서명이 이미 되어 있었습니다. 짧은 메모 하나가 함께 있었어요. 더 이상 연기할 필요 없으니까요. 이혼해 주세요. 그게 전부였습니다. 저는 서류를 들고 민석이 방으로 갔습니다. 민석아. 민석이는 침대에 누워 천장만 바라보고 있었어요. 일주일 동안 거의 방에서 나오지 않았습니다. 명희한테서 왔다. 서류를 내밀자 민석이가 벌떡 일어나 받아봤어요. 이혼 동의서였습니다. 민석이는 한참을 서류를 들여다봤습니다. 손이 떨리고 있었어요. 엄마, 이렇게 끝나는 거예요? 10년이. 종이 한 장으로? 민석아, 싸우고 미워하고 그래도 정리하는 시간이 있어야 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이게 뭐예요? 택배로 서류 보내고 끝? 민석이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저한테 10년이 뭐였는지 알아요? 제 청춘이었어요. 제 전부였어요. 근데 혜진이한테는 그냥 연기였대요. 민석이가 눈물을 흘렸습니다.
저는 아들을 안아줬어요. 울어. 실컷 울어. 민석이는 제 품에서 한참을 울었습니다. 그리고 며칠 후 떨리는 손으로 서류에 서명했어요. 이제 정말 끝이네요. 10년 결혼 생활이 그렇게 종이 한 장으로 끝났습니다. 일주일 후 경찰서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이혜진 씨 관련해서 조사가 필요합니다. 저와 민석이는 경찰서에 갔어요. 형사가 우리를 작은 조사실로 안내했습니다. 출국 금지 조치 들어갔고요. 중국 은행과의 거래 내역을 확인 중입니다. 혜진이는 어디 있나요? 서울 어딘가에 있는 것으로 파악됩니다. 곧 소환할 예정입니다. 형사가 파일을 펼쳤어요. 어머님 명의로 된 통장 내역 좀 확인해 주시겠습니까? 통장 거래 내역이 쭉 나열돼 있었습니다. 큰 금액들이 여러 번 빠져나간 게 보였어요. 이 돈들 전부 명의가 가져간 거죠? 네. 총 3억 2천만 원입니다. 생각했던 것보다 많았습니다. 피해자이시니 걱정 마세요. 다만 혜진 씨가 사용한 명의나 통장 관련해서 진술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몇 시간 동안 진술했어요. 언제 통장을 만들었는지, 누가 관리했는지, 돈이 빠져나간 걸 언제 알았는지, 하나하나 대답하는 게 고문 같았습니다. 경찰서를 나서며 민석이가 말했어요. 엄마, 이게 끝일까요? 모르겠다. 앞으로 또 조사 나와야 할 거야. 언제까지요? 재판 끝날 때까지겠지. 민석이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런데 정작 힘든 건 따로 있었습니다. 며칠 후 동네 슈퍼에 갔어요. 계산하려고 줄을 서 있는데 뒤에서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 집 며느리 탈북자 사기꾼이래. 진짜? 얼마나 사기쳤는데? 3억인가 4억인가. 10년 동안 속았대. 어머, 10년이나? 어떻게 그걸 몰라? 귓속말이지만 다 들렸습니다. 아니, 들리라고 하는 소리였어요. 저는 물건값을 계산하고 서둘러 나왔습니다. 집으로 오는 길에 동네 아줌마와 마주쳤어요. 어머니, 저는 고개를 숙이고 다른 길로 돌았습니다. 어머니, 저예요. 뒤에서 부르는 소리가 들렸지만 걸음을 멈추지 않았어요. 집에 와서 현관문을 닫고 주저앉았습니다. 이렇게 사는 건가? 민석이는 더 힘들었습니다. 회사에서 소문이 퍼졌어요. 민석 씨 부인 탈북자 사기꾼이래. 10년 동안 당했대. 바보 아니야? 동료들이 힐끔힐끔 쳐다봤고 점심시간에 아무도 민석이와 함께 먹으려 하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상사가 민석이를 불렀어요. 민석 씨, 요즘 힘들죠? 네. 집안일 때문에 업무에 집중 안 되는 것 같은데. 좀 쉬는 게 어때요? 민석이가 상사를 바라봤습니다. 휴직하라는 말씀이신가요? 그게 회사 분위기도 있고 일단 한두 달 쉬면서 정리하세요. 사실상 강제 휴직이었습니다. 민석이는 그날 집에 와서 말없이 방으로 들어갔어요. 저녁도 먹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민석이 방에서 흐느끼는 소리가 들렸어요. 제 가슴도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마트에 갈 때도 마찬가지였어요. 아는 사람이 보이면 고개를 숙이고 피했습니다. 다른 통로로 돌아갔어요. 장을 보고 계산하는데 뒤에 선 아줌마들이 수군거렸습니다. 10년 동안 몰랐다는 게 말이 돼? 나 같으면 진작 눈치챘을 텐데. 뭔가 이상한 데가 있었을 거 아니야.
손이 떨렸습니다. 카드를 떨어뜨렸어요. 죄송합니다. 카드를 주우며 작은 목소리로 사과했습니다. 집으로 돌아와 소파에 앉았어요. 10년. 10년을 함께 살았는데 이렇게 조용히 무너지는구나. 눈물이 났습니다. 화려한 뉴스 보도는 없었어요. 기자들이 집 앞에 몰려오지도 않았습니다. 우리 이야기는 전국 뉴스감이 아니었으니까요. 그저 동네 슈퍼, 회사, 마트에서 수군거리는 소문으로 퍼졌습니다. 조용히, 아주 조용히 우리 삶이 무너져 내렸어요. 오히려 그게 더 견디기 힘들었습니다. 시끄럽게 무너지면 화가 나기라도 하죠. 근데 이렇게 조용히 수군거림 속에서 무너지는 건 너무 고통스러웠어요. 민석이가 거실로 나왔습니다. 머리가 산발이었고 얼굴이 초췌했어요. 엄마, 응, 이렇게 계속 살아야 하나요? 저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이 조용한 수치심이 언제까지 계속될지, 동네 사람들이 언제쯤 우리를 잊어줄지, 민석이가 언제 회사에 복귀할 수 있을지 아무것도 알 수 없었어요. 그날 밤 저는 혼자 거실에 앉아 어둠 속을 바라봤습니다. 명희가 떠난 지 한 달. 우리 삶은 이렇게 조용히 천천히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그로부터 몇 주가 지났습니다. 민석이는 여전히 집에만 있었어요. 회사에서는 아무 연락도 없었습니다. 저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다고 생각했어요. 명희 방 정리해야겠다. 1년 넘게 그대로 놔뒀던 방이었습니다. 문 열기가 무서웠거든요. 하지만 이제는 정리할 때가 됐습니다. 방문 손잡이를 잡았어요. 손이 떨렸습니다. 문을 열었습니다. 명희의 흔적이 곳곳에 남아 있었어요. 옷장에 걸린 옷들, 화장대 위 화장품, 책상 위에 놓인 책들, 시간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저는 천천히 방 안으로 들어갔어요. 화장대 앞에 섰습니다. 거울에 제 모습이 비쳤어요. 늙고 초췌한 얼굴이었습니다. 10년. 이 거울 앞에서 명희가 화장하던 모습이 보이는 것 같네. 서랍을 열었습니다. 립스틱, 파우더, 아이섀도우. 평범한 화장품들이었어요. 옷장도 정리했습니다. 명희가 입던 옷들을 하나씩 꺼냈어요. 겨울 코트, 여름 원피스, 평상복들. 이 옷 입고 저 앞에서 밥 차리던 모습이 다 연기였나? 눈물이 났습니다. 책상으로 갔어요. 서랍을 열었는데 사진들이 있었습니다. 우리 가족 사진이었어요. 저와 민석이 그리고 명희가 함께 웃고 있었습니다. 이 웃음도 가짜였을까? 사진을 한 장씩 넘기며 울었습니다. 서랍 맨 아래쪽을 정리하다가 뭔가 걸렸어요. 작은 물건이었습니다. 꺼내보니 USB였어요. 이게 뭐지? USB를 들고 거실로 나갔습니다. 컴퓨터를 켰어요. 손이 떨려 USB를 꽂는데 시간이 걸렸습니다. 파일이 하나 있었어요. 어머니께 MP3.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마우스를 올렸어요. 재생 버튼 위에서 손이 멈췄습니다. 들어야 하나, 말아야 하나 고민했지만 결국 클릭했습니다. 명희의 목소리가 흘러나왔어요. 이 파일을 듣고 계시다면 아마 모든 걸 알게 되셨겠죠. 숨이 막혔습니다. 저는 리명희입니다. 북한 무역성 국장 리철민의 딸이었어요. 명희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떨리고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2010년 비리 혐의로 총살당했습니다. 가슴이 먹먹해졌어요. 하지만 아버지는 무고했어요. 상부의 희생양이 된 거죠. 누군가는 책임져야 했고 아버지가 그 역할을 맡게 됐습니다. 명희의 목소리가 잠시 멈췄다가 이어졌습니다. 아버지가 총살당하던 날, 저는 집 창문으로 봤어요. 군인들이 아버지를 끌고 가는 걸. 아버지가 마지막으로 저를 돌아보셨어요. 명희야, 살아남아라라고 입모양으로 말씀하셨습니다. 눈물이 흘렀습니다. 그날 밤 저는 탈북을 결심했어요. 어머니는 이미 돌아가셨고 친척도 없었어요. 북한에 남으면 저도 수용소로 끌려갈 게 뻔했죠. 명희가 크게 숨을 들이쉬는 소리가 들렸어요. 중국 은행에 숨긴 10억? 그건 아버지가 부정하게 모은 돈이 아니에요. 제 손이 떨렸습니다. 아버지가 평생 정직하게 일하며 모은 돈이었어요. 우리 가족이 언젠가 탈북할 날을 대비해서 살아남기 위해 몰래 모은 돈이었습니다. 그 돈은 우리 가족의 생존 자금이었어요. 명희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어머니, 정말 죄송합니다. 저도 울고 있었습니다. 처음엔 정말 이용할 생각뿐이었어요. 한국 신분 만들고 돈 찾고 떠날 생각이었어요. 근데 명희의 목소리에서 눈물이 느껴졌어요. 시간이 지나면서 어머니가 진짜 어머니 같았어요. 손으로 입을 막았습니다. 제가 아플 때 밤새 간호해 주시고 제 손 잡고 우리 며느리라고 부르실 때 저는 진짜 딸이 된 것 같았어요. 새벽에 밥 지으면서 어머니 깨우지 않으려고 조용히 움직이던 것, 어머니 발 주물러 드리면서 이렇게라도 효도하고 싶다고 생각했던 것, 전부 진심이었어요. 제 눈에서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생존해야 했어요. 제 이름을 되찾고 아버지의 명예를 되찾고 싶었어요. 그게 제가 살아남은 이유였습니다. 명희의 목소리가 작아졌어요. 민석 오빠도 처음엔 이용할 생각이었어요. 하지만 10년 동안 함께 살면서 정말 좋은 사람이라는 걸 알았어요. 제가 오빠한테 미안해요. 명희가 흐느끼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어머니, 오빠, 용서해달라는 말은 안 할게요. 자격이 없으니까요. 그냥 10년이 전부 거짓은 아니었다는 걸 알아주세요. 제가 웃었던 순간들, 어머니 손 잡았던 순간들, 오빠와 함께 있었던 순간들, 그중 절반은 진심이었어요. 미안합니다. 정말 미안합니다. 음성 파일이 끝났습니다. 저는 컴퓨터 앞에 멍하니 앉아 있었어요. 한참을 그렇게 있다가 USB를 뺐습니다. 손에 USB를 쥐고 생각했습니다. 이 아이도 피해자였던 건가? 체제의 희생양이 된 아버지, 총살당하는 걸 눈으로 본 딸, 혼자 국경을 넘어야 했던 소녀. 명희야, 너도 힘들었구나. 눈물이 또 났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분노도 남아 있었습니다. 그래도 우릴 이용한 건 맞잖아. 10년 동안 거짓말했다는 것, 3억을 가져갔다는 것, 민석이의 인생을 망쳤다는 것. 이해는 돼. 근데 용서는 할 수 있을까? 저는 USB를 꽉 쥐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USB를 다시 재생했어요. 그리고 또 재생했습니다. 명희의 목소리를 몇 번이고 들으며 울었습니다. 이 아이도 생존하려고 발버둥 친 거였어요. 우리를 이용한 건 맞지만
그것만이 전부는 아니었던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의 상처가 아무는 건 아니었습니다. 복잡했어요. 너무 복잡했습니다. 1년이 지났습니다. 민석이는 결국 회사를 그만뒀어요. 복직할 수 없었습니다. 작은 편의점 아르바이트를 시작했어요. 40대 남자가 편의점에서 일하는 게 쉽지 않았지만 선택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저는 집에서 반찬 가게를 시작했어요. 동네 사람들 눈치가 보였지만 먹고 살아야 했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하루하루 버티며 살았습니다. 어느 날 저녁이었어요. TV에서 뉴스를 보고 있는데 익숙한 내용이 나왔습니다. 중국 은행에 예치된 북한 고위 간부 비자금 10억 원대가 발견돼 중국 당국이 동결 조치했습니다. 숨이 멎었어요. 민석아, 와봐. 민석이가 거실로 뛰어왔습니다. 리포터가 계속 말했어요. 이 돈은 2010년 숙청된 북한 무역성 고위 간부가 숨긴 것으로 알려졌으며 현재 한국 경찰과 중국 당국이 공동으로 출처를 조사 중입니다. 화면에 은행 건물이 나왔습니다. 관련자로 지목된 탈북 여성은 현재 행방을 알 수 없는 상태이며 경찰은 소재를 파악 중입니다. 민석이가 소파에 주저앉았어요. 혜진이 돈 찾았나 봐요. 그런데 중국이 동결했네. 10억? 그럼 혜진이는 손에 한 푼도 못 쥐었겠지. 화면이 바뀌었습니다. 전문가 인터뷰가 나왔어요. 북한 고위 간부의 비자금은 국제법상 불법 자금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중국 당국이 동결한 이상 찾기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민석이가 복잡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10년. 10년을 그 돈 찾으려고 우릴 이용했는데 결국 못 가져갔네. 허무하네요. 혜진이도 우리도. 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명희가 지금 어디선가 이 뉴스를 보고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10년의 계획이 물거품이 됐을 때 그 아이는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그날 밤 저는 서랍에서 USB를 꺼냈습니다. 명희의 목소리를 다시 들었어요. 아버지가 평생 모은 돈이었어요. 우리 가족이 살아남기 위해 몇 번째 듣는지 모르겠습니다. 한 달에 한 번씩은 꼭 들었거든요. 들을 때마다 느낌이 달랐어요. 처음엔 분노했습니다. 우릴 이용한 주제에 변명이나 하고 그 다음엔 슬펐습니다. 이 아이도 힘들었구나. 지금은 복잡했습니다. 명희야, 너도 힘들었구나. 혼자 중얼거렸습니다. 아버지 잃고 나라 잃고 이름까지 잃었으니 눈물이 났어요. 명희도 피해자였던 것 같았습니다. 체제의 피해자, 전쟁의 피해자, 분단의 피해자. 하지만 그렇다고 우리를 이용해도 되는 건 아니었습니다. 이해는 돼. 근데 민석이가 거실로 나왔어요. 엄마, 또 그거 들으세요? 응. 민석이가 제 옆에 앉았습니다. 엄마는 혜진이 이해하세요? 이해는 되는 것 같아. 너는? 민석이가 고개를 저었어요. 전 아직도 모르겠어요. 그래. 10년 동안 진심으로 사랑했어요. 혜진이 위해서라면 뭐든 할 수 있었어요. 민석이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근데 혜진이는 그 시간 내내 거짓말하고 있었잖아요. USB에서는 절반은 진심이었다고 했잖니. 절반이요? 그럼 나머지 절반은 거짓이었다는 거잖아요. 민석이가 주먹을 쥐었어요. 어떤 게 진심이고
어떤 게 거짓이었는지 어떻게 알아요? 함께 웃었던 순간들, 손 잡았던 순간들, 그 중에 뭐가 진짜였어요? 저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엄마도 그렇잖아요. 혜진이가 발 주물러 줄 때, 밥 지어줄 때, 간호해 줄 때, 어떤 게 진심이었는지 알아요? 모르겠다. 그게 더 잔인한 것 같아요. 전부 거짓이었으면 차라리 속 시원하게 미워할 수 있었을 텐데. 절반은 진심이었다니. 그럼 나머지 절반은 뭔데요? 민석이가 눈물을 흘렸습니다. 엄마, 전 못 용서해요. 이해는 돼요. 혜진이도 어쩔 수 없었다는 거, 생존해야 했다는 거, 다 알아요. 민석아, 근데 용서는 안 돼요. 제 10년을 돌려받을 수 없잖아요. 제 청춘을, 제 사랑을, 제 믿음을 아무것도 돌려받을 수 없어요. 민석이가 제 어깨에 기댔습니다. 이해와 용서는 다른 거죠? 그래, 다른 거야. 저도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명희의 사정을 이해할 수는 있어요. 하지만 용서할 수 있느냐는 다른 문제였습니다. 엄마, 혜진이 지금 어디 있을까요? 모르겠다. 돈도 못 받았고, 집도 없고, 외롭겠네요. 그렇겠지. 민석이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근데 그건 혜진이가 선택한 길이잖아요. 맞아. 우릴 이용하기로 선택했고, 거짓으로 살기로 선택했어요. 그 대가를 치르는 중인 거죠. 민석이 말이 맞았습니다. 명희는 지금 자기가 선택한 길의 대가를 치르고 있는 거였어요. 우리는 한참을 말없이 앉아 있었습니다. TV에서는 다른 뉴스가 나오고 있었고 시계 초침 소리만 들렸습니다. 저는 USB를 손에 쥐고 생각했어요. 명희야, 너는 지금 어디서 뭘 하고 있니? 10억도 못 받고 남편도 잃고 집도 없어진 너는 지금 어떤 기분이니? 후회하니? 아니면 여전히 아버지 돈을 찾으려고 애쓰고 있니? 대답은 없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USB를 서랍 깊숙이 넣었어요. 더 이상 매일 듣지 않기로 했습니다. 명의를 이해하는 것과 용서하는 건 다른 문제였고, 저는 아직 용서할 준비가 안 됐으니까요. 우리 가족은 여전히 명의가 남긴 상처 속에서 살고 있었고, 그 상처는 쉽게 아물지 않았으며, 어쩌면 평생 남을지도 모른다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또 1년이 지났습니다. 우리 가족은 조금씩 일상을 되찾아가고 있었어요. 민석이는 작은 무역회사에 재취업했습니다. 규모는 작았지만 새로 시작할 수 있었어요. 저도 반찬 가게가 조금씩 자리를 잡아가고 있었습니다. 동네 사람들도 이제 수군거리지 않았어요. 시간이 약이라더니 정말 그런 것 같았습니다. 명의 생각도 조금씩 지워가고 있었어요. 가끔 떠올랐지만 예전처럼 가슴이 아프진 않았습니다. 어느 날 밤이었습니다. 민석이는 야근이라 집에 없었고 저는 혼자 TV를 보고 있었어요. 밤 11시쯤이었을 거예요. 현관벨이 울렸습니다. 누구세요? 대답이 없었습니다. 다시 벨이 울렸어요. 이상했습니다. 이 늦은 시간에 누가 올 리 없는데 인터폰 화면을 봤습니다. 모자를 깊이 눌러 쓴 여자가 서 있었어요. 얼굴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누구세요? 대답 안 하시면 문 안 열어요. 여자가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심장이 멎었어요. 명이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인터폰을 놓칠 뻔했어요. 2년 만이었습니다.
명희는 많이 변해 있었어요. 얼굴이 헬쑥했고 눈가에 주름이 늘었습니다. 저는 현관문으로 갔습니다. 문 앞에 서서 손을 문고리에 올렸어요. 떨렸습니다. 문을 열었습니다. 명희가 서 있었어요. 낡은 코트를 입고 있었고 손에는 작은 가방 하나뿐이었습니다. 어머니, 떨리는 목소리였습니다. 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그저 명희를 바라봤습니다. 왜 왔니? 겨우 그 말을 꺼냈습니다. 명희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어요. 돈, 다 잃었어요. 뭐, 중국 정부가 압류했어요. 한국도 조사 중이고, 저는 이제 아무것도 없어요. 명희가 무너지듯 주저앉았습니다. 10년, 10년을 찾으려고 했는데, 손에 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저는 명희를 내려다봤습니다. 그래서 다시 우릴 이용하려고 왔어? 차갑게 물었습니다. 명희가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에요. 그럼 뭐하러 왔어? 그냥 미안하다고 말하고 싶었어요. 명희가 고개를 들어 저를 봤습니다. 2년 동안 매일 후회했어요. 어머니한테, 민석 오빠한테 어떻게 그런 짓을 했나 싶어서 눈물이 멈추지 않았어요. 용서해달라는 말은 안 할게요. 자격이 없으니까요. 그냥 미안하다고 한 번만 말하고 싶었어요. 저는 명희를 한참 바라봤습니다. 초췌한 얼굴, 눈물 흘리는 모습, 무너진 어깨, 2년 전 냉정하고 차갑게 집을 나갔던 그 명희가 아니었어요. 한참을 그렇게 서 있다가 저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들어와. 네. 일단 따뜻한 차나 마시고 가거라. 문을 활짝 열었습니다. 명희가 놀란 표정으로 저를 봤어요. 어머니, 들어오기 싫으면 말고. 명희가 천천히 일어섰습니다. 조심스럽게 안으로 들어왔어요. 현관에서 신발을 벗는 명희의 모습을 보며 옛날이 떠올랐습니다. 10년 전 처음 이 집에 들어왔을 때도 이렇게 조심스럽게 신발을 벗었었죠. 거실로 안내했습니다. 앉아. 명희가 소파 끝에 조심스럽게 앉았어요. 저는 부엌에 가서 차를 끓였습니다. 손이 떨렸지만 어떻게든 해냈어요. 차를 들고 거실로 돌아왔습니다. 명희 앞에 놓았어요. 마셔. 감사합니다. 명희가 차를 두 손으로 받았습니다. 손이 떨리고 있었어요. 저는 맞은편에 앉았습니다. 한참을 말없이 앉아 있었어요. 명희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어머니, USB 들으셨어요? 들었다. 그럼 제 사정을 아시잖아요. 알지. 내 아버지 일도 탈북한 이유도 10억 찾으려던 것도. 명희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래도 변명은 안 할게요. 어떤 이유가 있어도 어머니와 오빠를 이용한 건 맞으니까요. 저는 명희를 바라봤습니다. 너 지금 어디서 지내니? 고시원이요. 작은 방 하나. 일은? 식당에서 설거지해요. 밤에. 그래. 침묵이 흘렀습니다. 저는 생각했어요. 이 아이를 다시 받아들일 수 있을까? 용서할 수 있을까? 아니, 용서는 아직 못하더라도 이해는 할 수 있을까? 명희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어머니,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물어봐도 될까요? 뭔데? 제가 10년 동안 보여드렸던 것 중에 진짜는 없었나요? 제 눈에서 눈물이 났습니다. 모르겠다.
명희야, 어머니, 어떤 게 진심이고 어떤 게 거짓이었는지 나도 모르겠어. 명희도 울었습니다. 죄송해요. 정말 죄송해요. 우리는 한참을 그렇게 울었습니다. 시계를 보니 자정이 넘었어요. 명희야, 네. 오늘 밤은 여기서 자고 가거라. 내 방, 그대로 있어. 명희가 놀라서 저를 봤습니다. 어머니, 정말요? 내일 민석이 오면 얘기해 봐야지. 그 다음은 모르겠어. 근데 오늘 밤은 너무 늦었어. 명희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어머니, 저는 명희의 손을 가만히 내려다봤어요. 이 손이 진짜였을까? 아니면 거짓이었을까? 아직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알았어요. 이 아이의 전쟁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는 것을, 그리고 어쩌면 우리의 이야기도 아직 끝나지 않았다는 것을, 용서할 수 있을지, 다시 가족이 될 수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적어도 오늘 밤은 이 아이를 따뜻하게 해줄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창밖을 보니 눈이 내리고 있었어요. 10년 전 명희가 처음 왔던 그날처럼 그날 밤 이후로 많은 일이 있었습니다. 민석이는 명희를 다시 받아들이지 못했어요. 엄마는 용서해도 전 아직 못해요라며 거리를 뒀습니다. 명희는 2주 정도 우리 집에 머물다가 다시 고시원으로 돌아갔어요. 하지만 이제는 가끔 연락합니다. 명절 때면 전화가 와요. 어머니, 건강하세요? 라고. 저도 대답합니다. 그래, 너도 잘 지내거라. 용서는 아직 못했습니다. 어쩌면 평생 못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이해는 조금씩 되는 것 같아요. 명희도 생존하려고 발버둥 쳤던 사람이었다는 것. 체제의 피해자였다는 것. 그렇다고 우리를 이용한 게 정당화되는 건 아니지만요. 사람 관계가 그렇게 단순하진 않더라고요. 흑과 백으로 나뉘지 않아요. 그 사이 어딘가에 진실이 있습니다. 명희의 10년이 전부 거짓은 아니었을 거예요. 전부 진심도 아니었겠지만 저는 이제 그걸 받아들이려 합니다. 완전히 용서하지는 못하더라도 조금은 이해하면서 살아가려고요. 인생이 원래 그런 거 아니겠어요? 완벽한 해답 같은 건 없고 그저 매일 조금씩 견디면서 살아가는 거. 이 이야기가 마음에 남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여러분도 비슷한 경험 있으신가요? 믿었던 사람한테 배신당한 적 하지만 나중에 그 사람 사정을 알게 된 적. 댓글로 여러분의 이야기도 들려주세요. 오늘도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